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개념만을 쏙쏙 골라서 탑재해주는 저는 종결자예요. 딴딴딴딴딴 어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죠? 그런 음악입니다. 우리 20강 하는 동안 정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죠? 그쵸? 필요한 개념들 이제 이번 시간까지만 하면 아까 화면 봤죠? 완강 뜨는 거. 그래요. 딱 20강 우리 짧게 굵게 그쵸? 짧고 굵게 딱 끝내는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시간 끝나면 여러분 자신만의 파티를 잠깐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파티를 PC방에 가서 한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도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한 번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런 데 가지 말고요. 그냥 잠깐 자축의 시간만 살짝 가지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선생님이 어법에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 다 전수를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궁극의 키워드. 자, 이런 것들은 뭐다? 그래요. 어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상식일 수도 있고, 상식이 아니라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개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아, 이런 정도 범위에서 나오더라 하는 것들. 서술어, 명령문, 청유문, 그리고 의문문, 피동, 높임과 같은 개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상식들 빰빰빰빰빰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자, 오늘 문장 성분이라는 것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품사, 명사, 동사, 뭐 이런 형용사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쵸? 자, 이런 건 상식이라고. 어떤 것들이 있어야,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품사에 관련된 표를 여러분한테 줬죠. 교재에 있는 표 읽어보셨죠? 자, 이 품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과 같은 문장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 성분, 129쪽에 보시면 표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 성분 표 정리해 놓은 거 보고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이런 거 다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왜? 이런 설명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끝났으니까. 주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이런 거 지금 하나하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더 깊은 내용이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자, 이 정도는 상식이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깊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만큼만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읽어보세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 성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성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어? 그래요. 주어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장 성분은 바로 서술어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술어에 관련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서술어가 무엇이냐? 또 서술어의 자릿수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술어와 관련된 개념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서술어 자릿수 말고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자, 서술어 자릿수란 무엇인가? 그 전에 서술어가 문장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라는 거는요, 위에 표에도 나와 있듯이요. 자, 우리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말은요,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너를 까지 말하면 뭐 어떡하라고! 아, 답답해!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뭐 좋아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왜 끝까지 들어봐야 하느냐?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어이다. 아시겠죠?
영어는 안 그렇죠. 이거 영어로 쓰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예요? 서술어가 중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요 끝까지 안 들어봐도 된다는 거죠. 물론 난 네가 아니라 딴 여자를 사랑한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요. 자, 어쨌든 우리말에서 자 이렇게 서술어가 중요한데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니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자, 서술어가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성분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이 서술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을 오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서술어 앞에 몇 자리의 단어가 오느냐. 서술어 앞에 오는 단어들이, 서술어 앞에 오는 문장 성분들이 자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예문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봅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하나의 서술어가, 자, 얘 혼자만으로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 나는이 없다. 예쁘다만 있다. 예쁘다. 어쩌라고요. 그쵸? 예쁘다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뭐가 예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이라는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즉, 하나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 그런데 꼭 필요로 하는. 즉, 필수적인. 아시겠어요? 자, 하나의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뭐? 문장 성분의 개수. 이게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예요. 그럼 봅니다, 여러분. 원래 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어야 문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서술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의 최소 값이 얼마겠어요? 1이겠죠. 모든 서술어의 자릿수는요, 한 자리 이상입니다. 0자리는 없어요. 알겠죠?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술어는 없다는 거예요. 주어는 기본이다.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즉,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는 있는데 0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는 예쁘다. 이 경우에는 예쁘다라는 서술어가 뭘 필요로 하죠? 나는이라는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얘는 몇 자리?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고 아주가 있으니까 두 자리겠네요. 그럼 안 돼요. 자, 보세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한다 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 생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나는 아주 예쁘다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아주. 아주라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뭐 아주 예쁜지 조금 예쁜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때요? 아주가 없어도 문장 자체는 성립이 되죠. 이거 없어도 나는 예쁘다.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얘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여기서 필요한 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한 자리 서술어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먹었다. 먹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기본적으로 주어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주어 필요해요. 자, 나는 먹었다. 문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뭘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밥을 먹었는지, 뱀을 먹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뱀 먹는 건 참 불법인가요, 요즘? 자,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나는이라는 주어와 밥을이라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먹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필수적으로 꼭, 그쵸?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먹었다 같은 경우에 몇 자리?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볼까요?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 경우에 자,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죠. 그쵸? 자, 나는 맛있는 밥을 이라고 해서 세 자리가 아니라 얘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빼고 얘는 자릿수에 안 들어가고 나는 밥을 여전히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보세요. 자,
아니다 앞에 나는 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얘는 뭘까요? 이니까 주어는 아니죠. 그쵸? 아니다, 되다 앞에 있는 말은 뭐다? 보어다. 그러면 이 경우에요. 자, 몇 자리일까요? 몇 자리 서술어일까요? 나는 아니다. 문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그쵸? 뭐가에 해당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이라는 주어와 또 뭐가 필요하다? 학생이라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다는 보아, 근데 보아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나? 자, 주어하고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다. 아니다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나는 너와 다르다. 자, 다르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습니다. 자, 나는 다르다. 안 돼요. 내가 다른데 그 비교 대상, 뭐와 다른지가 반드시 들어와야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보어? 아니에요, 여러분. 보어는요, 선생님이 위에 표에 써놨듯이 되다, 아니다, 앞에 와야지만 보어입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되다, 아니죠? 자,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얘는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부사어라는 건 여러분이 배우기로 수식하는 걸로 배웠죠. 꾸며주는 말로 배웠죠. 꾸며주는 말이니까 생략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사어는요. 꼭 다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문장 구조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도 있습니다. 이런 부사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수 부사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필수 부사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같은 경우에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의 경우에도 자, 이거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나는이 있고 집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문장 안 돼요. 나는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까요? 필수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얘도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 볼까요? 그는 나에게 꽃을 주었다. 그는 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자, 나에게 라는 역시 부사어가 있고요. 꽃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봅시다. 일단 주어는 당연히 생략하면 안 되니까 자, 얘는 필수, 서술어 자릿수에 잡아주는 겁니다. 주어는 무조건.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자, 그는 꽃을 주었다. 안 돼요. 누구한테 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나한테 줬는지 딴 여자한테 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부사어, 얘 필수 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었다. 뭘 줬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꽃을 줬는지 뱀을 줬는지 그쵸? 목적어. 얘도 필수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었다가 가지고 있는 필수 성분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세 자리 서술어다. 자, 나는 너를 제자로 삼겠다. 마지막이죠. 자, 저는 여러분을 지금 다 제자로 삼겠습니다. 왜? 20강까지 들어준 착한 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싫어요? 싫긴 좋잖아요. 좋은 거 다 알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삼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주어는 들어가죠.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니까 얘도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있으면. 그쵸? 자릿수로 무조건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자로. 자, 이거 한번 빼봐요. 생략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삼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너를 뭘로 삼아요? 그쵸? 내 신하로 삼겠다. 신하랑 제자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너를 제자로 할 때 이 제자로 이 부사어는 역시 필수 부사어가 돼요. 그러면 이 삼다는 몇 자리 서술어다? 하나, 둘, 셋. 세 자리 서술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로 따지는 겁니다. 주어는 있든 없든 보이든 안 보이든 안 보인다면은 그거는 생략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주어는 반드시 기본으로 잡아주시고 나머지를 더해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굉장히 자주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연계교재에서도 많이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까지 했으니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란 무엇일까요? 자, 문장의 기능에 따라서 문장을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어요. 뒤에서부터 해볼까요? 감탄문이 뭐죠?
감탄하는 거죠. 그쵸? 야, 꽃이 많이 피었구나! 자, 이런 게 감탄문입니다. 그 다음에 청유문은 뭐죠? 청유하는 거죠. 청유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자. 이게 권유하는 게 청유문입니다. 명령문은 뭡니까? 너 그거 해! 밥 먹어! 자, 이렇게 명령하는 게 바로 명령문이겠죠. 의문문은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제 집에 갔다 왔니? 너 어제 독서실 갔다 왔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죠. 이도저도 아닌 평범한 문장이 평서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자, 다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은 어떤 것들이냐? 주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그리고 의문문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먼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명령문하고 청유문의 경우에는요. 자, 얘는 자,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평서문은요, 주어가 나오거든요. 나는 어제 영화를 봤다. 그럼 나는이잖아요. 그쵸?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너 밥 먹었니? 너가 주어죠. 꽃이 많이 피었구나. 자, 이런 감탄문과 같은 경우에는 꽃이가 주어가 되죠. 그런데 명령문, 청유문은요, 주어가 안 나타나 있어요. 밥 먹어라.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밥 먹자. 이렇게만 말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밥 먹어라, 밥 먹자의 주어가 누구인가? 누굴까요? 밥 먹어라 하면 누구 밥 먹으라는 거예요? 너죠. 그쵸? 자, 그래서 밥 먹어라의 주어는 바로 2인칭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너, 뭐 당신, 그쵸? 아니면 너희들, 너희 뭐 이런 식으로 복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밥 먹자 같은 경우에는 청유문이니까 밥 먹자 해놓고 다 급식실 내려갔는데 나 혼자 교실에 있다. 이건 아니죠. 그쵸? 자, 밥 먹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급식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밥 먹자는요, 누가 주어냐? 여기서 주어는 2인칭, 뭐 너, 너희, 여러분 이런 거라면 자, 밥 먹자는 뭐다? 바로 우리. 1인칭과 2인칭을 합한 거죠. 그쵸? 그래서 나를 포함한 우리가 바로 청유문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개념상으로는 1인칭과 2인칭, 즉 나와 상대방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우리라고 했을 때는 1인칭 복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1인칭이다, 2인칭이다 이런 용어에는 너무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나를 포함하고 있다. 즉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것이 청유문의 주어가 된다. 명령문은 너, 즉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청자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 청자,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것, 이렇게 합친 것,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거는 문제로 잘 안 나오겠죠. 우리한테 문제로 제시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외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외 사항을 한번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131쪽에 2010년도 수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보세요.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보세요. 청유문이라는 것은 밥 먹자. 이거는 너만 밥 먹는 게 아니라 나랑 너랑 같이 밥을 먹자는 얘기예요. 그쵸?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유문은 청유형어미 자, 그쵸? 아니면 밥 먹읍시다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자나 읍시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유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는 거. 이게 문제죠.
찾아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원래 청유문의 주어는 우리,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만 하려는 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안 하고 너희만 하려는 거, 이런 걸 청유문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 바로 기억이 뭡니까?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1번.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좀 하자 이래요. 누구한테? 떠드는 친구들에게. 난 안 떠들었어. 나는 원래 조용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 자, 청자만 하게 하려는 행동이죠. 그렇죠?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자, 여러분 옛날에 많이 당했을 겁니다. 엄마가 이리 와 주사 맞자. 자, 간호사 언니가 자, 이리 와 주사 맞자 해놓고 맞자고 했으면 같이 맞아야지. 왜 자기는 안 맞고 나만 맞습니까? 내 엉덩이만 때리고 나만 아프게 하고. 자, 청유문의 원칙에 어긋났나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약 먹자. 자, 야, 약 먹자. 아가야, 이리 와, 약 먹자 해놓고 엄마 같이 약 먹지 않습니다. 애만 먹이죠. 청자만. 자, 그 다음에 3번. 다툰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이건 뭡니까? 영화 같이 보러 가자. 자,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같이 보러 가로 자기는 안 나가. 이런 거 아니죠. 그쵸? 이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아, 밥 좀 먹읍시다 했어요. 이 경우에 같이 먹자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밥 좀 먹게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결국 이 밥 좀 먹읍시다의 먹읍시다는 누구한테? 화자에 해당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거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다시 토의합시다. 너네랑 나랑 다시 토의하자.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되어서 화자와 청자의 공동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보기가 나와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는 개념. 그리고 명령문은 청자에게만 말하는 개념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생길 경우 보기에 주어진다. 그랬을 경우 그걸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령문 청유문에서는요, 이렇게 주어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의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이라는 거는 뭐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뭐가 와야 되나요? 대답이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의문문은 원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얘기했듯이 당연한 건 잘 안 물어봐요. 예외가 되는 것들, 원래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했죠. 자, 의문이라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인데 간혹 가다가 의문문의 형태만 가지고 있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오히려 대답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누가 그걸 몰라?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창문 좀 열어주겠니? 조용히 안 해? 왜 떠들어? 이런 거.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야, 누가 그걸 몰라? 저요. 뭐 이런 거 손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쵸?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즉 이것은 대답을 하라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죠?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자, 대답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내가 너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뭐예요, 이게? 서리법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역시 강조의 역할을 한다. 자, 보세요. 의문문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즉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강조 기능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래요. 시에서 배웠던 개념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서리법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다 서리법이냐? 아니죠. 이거 보세요. 창문 좀 열어주겠니? 자,
궁금해서 물었나요? 창문 좀 열어주겠니? 아니, 대답하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자, 대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창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결국 창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할 거를 좀 부드럽게 열어주겠니? 라고 물어보는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예요? 강조? 강조 아니죠. 요청. 뭐 명령.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문문 중에서 대답을 요구한 이 의문문이라는 것 자체는 형식은 대답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대답 요구가 아니라 요청, 명령의 의미를 지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안 해? 자, 여러분이 야자 시간에 막 떠들고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랬더니 감독 선생님이 문을 딱 열고 니들 조용히 안 해! 하셨어요.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조용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쵸? 자, 이 경우에는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명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쵸?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문을 왜 떠들어? 이러는 선생님들 있죠. 심심해서요. 자, 대답하면 혼납니다. 그쵸? 자, 이것도 역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형식상으로는 물어보는 말이지만 의문문이지만 강조, 요청, 명령, 금지 이런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의문문이 가진 매력? 매력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장의 종류까지 알려줬습니다. 특히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우리 피동과 사동을 들어갈게요. 아, 피동사동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그죠? 자, 피동과 사동이란 무엇인가? 얘네 둘이 짝인가? 짝 아닙니다. 자, 피동과 사동의 짝을 알려드릴게요. 자, 피동과 사동은 이 각각 얘네들과 짝입니다. 피동의 짝은 능동이고요. 사동의 짝은 주동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피동이라는 건 당하는 거예요. 능동이라는 건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 사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키는 겁니다. 남에게. 그렇게 하게. 자, 주동이라는 거는 뭐냐?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주동이에요. 의미를 알겠죠? 자, 그래서 피동은 당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 문장 구조는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자,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능동이랑 피동이 짝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차이가 뭔가. 능동이라는 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주어가요. 자, 피동이라는 거는 뭐냐?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다른 주체에 의해서. 자, 그러면 보니까요.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능동, 피동이라는 것은 주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고양이가, 이게 주어죠. 자, 그러면은 고양이가 문 거죠. 기었어요? 자,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고양이가 자기 힘으로 쥐를 물었으니까 이건 능동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피동은 뭐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역시 고양이인가요? 아니죠. 주어는 쥐입니다. 자, 쥐의 입장에서는 쥐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니죠. 자,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즉, 물었는데 다른 주체가 물었는데 즉 고양이가 물었는데 쥐는 그럼 고양이한테 물림을 당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당할 때에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피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능동이 피동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일단 동사의 형태가 변하죠. 자, 물었다가 물렸다가 됩니다. 즉, 원형을 써볼까요? 물다가, 자, 물리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사가 바뀌고요. 이것만 바뀌었나요? 아니죠. 주어가 바뀌었죠. 자, 능동문의 주어, 고양이가는요, 여기에서 고양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게 되고요.
쥐를 이라는 목적어는 피동으로 가게 되면 이 목적어가 새로운 주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피동으로 와서 이렇게 주어와 부사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 문장 구조가 아예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능동이 피동이 될 때 문장 구조가 바뀌고 또 뭐가? 동사가 바뀌게 된다. 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물다에 리를 넣었죠. 자, 이 리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물다에서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물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 자, 어근에다가 피동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더해주는 접사죠. 그쵸? 접사인데 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했으니까 이 리는 접미사입니다. 그런데 피동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피동접미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피동접미사가 여기에서는 리가 쓰였죠. 리만 있냐? 아닙니다. 자, 정리하세요. 피동을 만들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피동접미사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자, 피동접미사 4개가 있어요. 잘 적어놔요. 이, 히, 리, 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히, 리기, 뭐, 물리다, 잡히다, 뭐, 끊기다, 이런 식으로요. 자, 피동접미사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 피동접미사가 아니어도, 자, 뭐뭐 하게 되다. 자, 그래서 게 되다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어지다를 붙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끊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끊다가 피동접미사가 붙어서 끊기다라는 피동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뭐가 붙을 수도 있다? 어지다를 붙여서 끊어지다가 되어도 역시 피동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동을 만드는 방법, 피동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게되다, 어지다를 붙이는 경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사동을 볼까요? 자, 사동의 친구는 주동입니다. 뭐 친구인지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동의 짝은 주동입니다. 자, 이 주동은 뭐냐 하면은요. 역시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자기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어가 직접 하지 않고요. 남에게 시키는 게 사동입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세요. 선혜가 옷을 입었다. 주어가 뭐죠? 선혜가죠. 선혜가 직접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동으로 바꿔볼까요? 선혜가 직접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선혜가 옷을 입게 만드는 사동 표현이 되면 보세요. 어머니가 선혜에게 옷을 입혔다가 되죠. 그쵸? 자, 그럼 이 경우에 주어가 뭐예요? 어머니가가 됩니다. 이 경우에. 주어가 바뀌죠. 그쵸? 자, 어머니가라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오게 되고 어머니가 남에게, 선혜에게, 그죠? 어떤 동작을 하도록, 즉 옷을 입도록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입었다가 뭐가 됐죠? 입혔다가 됐죠. 자, 동사가 일단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주동문에 있었던 주어는 여기 선혜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게 되죠. 목적어는 그대로 옵니다. 옷을 그대로 와요. 다만 뭐가 바뀐다? 새로운 주어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주동문과 사동문의 구조적 차이예요. 그러면 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일단 구조가 바뀌고 또 하나 동사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자, 아까 능동을 피동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줬어요. 자, 이제는 주동을 사동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역시 사동 접미사를 쓰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었다, 즉 입다가 뭐가 된 거예요? 입혔다, 입히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히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동 접미사에 뭐가 있냐? 이거 피동 접미사랑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히리기가 똑같이 사동에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3개가 추가됩니다. 뭐? 우, 구, 추도 있어요. 그래서 돋다, 뭐 돋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돋다를 돋게 하는 건 돋우다죠. 그쵸? 솟다를 솟게 하는 건 솟구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낮다를 낮게 하는 건 낮추다죠.
이런 식으로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사동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을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피동에서 개, 되다나 어지다를 붙여서 피동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사동의 경우에는 자, 하게, 하다. 자, 이런 표현을 붙여서 역시 보세요. 입게 하다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개, 하다를 붙여서 사동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피동하고 사동은요, 이 개념, 기본 개념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더 나아간 내용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다면 그 이후의 내용은 보기로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들은 보기에 안 나와요. 왜? 상식이니까.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피동과 사동이요, 어법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게 어휘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잡다가 잡히다가 된다. 자, 이 경우에 잡다하고 잡히다는요, 사전에 각각 따로따로 실리거든요. 그쵸? 자, 그러니까 각각 다른 어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어휘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예가 2011년 6월 모의평가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기를 참고해서 작성한 가나다라마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머리 아프죠? 부르다일, 부르다이, 붓다일, 붓다이, 어떻게?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림 있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성을 되찾고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하나씩. 자, 일단 보시면은요. 자, 밑에 네모칸. 자, 밑에, 보기 밑에 있는 밑에 네모칸을 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가운데, 센터에 자, 분리다가 있어요. 분리다. 그런데 자, 위에 보기에 있는 게 왠지 사전에 나와 있는 걸 가져온 것 같은데 사전에는 분리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리다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아하, 여기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 5개의 가지들의 힌트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자, 이 가는 뭐예요? 이게 부르다 1번에 뭐다? 피동이다. 아! 왜 필요한지 알겠죠? 자, 피동, 사동이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동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르다라는 말이 원래 원형인데 이거를 피동으로 만들게 되면 이희리 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희리, 그 리라는 피동 전미사 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리다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나를 보면 자, 부르다 1에 2번, 두 번째 뜻의 피동.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 뭐가 있냐면 부르다 2의 사동도 불리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를 보면 붙다 1의 사동도 불리다가 된다는 겁니다. 또 붙다 2의 사동, 이것도 불리다가 된다는 거죠. 결국 불리다라는 단어는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에서 피동 혹은 사동형으로 나온 단어구나. 그랬을 때 그냥 보기에는 똑같이 다 분리다이지만 각 문장에서 이것이 이 가나다라마 중에 어떤 것으로 사용되었는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행히 보기에 각각의 의미가 있죠. 자, 부르다 1의 1번 뜻, 부르다 1의 2번 뜻, 부르다 2의 뜻,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푸는 문제는 뭐다?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사전에 뜻풀이 5개 있잖아요. 사전의 뜻풀이 5개와 밑에 가나다라마 1, 2, 3, 4,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5개의 예문을 1대1로 갖다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응이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자, 알맞은 거를 고르는 거구나. 자, 1대1로 대응을 했을 때 그 대응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찾아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적절한 거를 여러분이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피동과 사동이라는 개념이 핵심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피동사동이 뭔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인데 모르고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상식이다. 상식은 절대 어려운 수준에서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몇 개의 상식만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 적절하게 짝을 지어보세요. 자, 마지막 개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은 바로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 뭐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 높임 표현이라는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수능 보고 대학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아니 고등학교도 나왔다는 애가 높임 표현 하나 잘못 써서 교수님한테 찍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앞으로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높임법은 제대로 배워야 겠습니다. 요즘 잘못된 높임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특히 요즘 수능에서 어법 문제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관련 깊은 것들을 냅니다. 높임 표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높임 표현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자, 높임 표현의 종류입니다.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대는 상대를 높이는 거고요. 주체는 주체를 높이는 거고요. 객체는 객체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렵지 않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귀엽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선생님 원래 그림 잘 안 그리잖아. 알잖아요. 선생님 그림 안 그리는 거. 근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자, 이제 대화 상황인 거를 알겠죠? 자, 지금 누가 말을 하죠? 자, 이 말풍선이 누구한테 나와요? 얘한테 나오죠. 자, 이 A가 바로 화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귀가 크잖아요. 그쵸? 자, 얘가 청자예요. 자, 그런데 얘의 말 속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딱 봐도 할머니예요. 그쵸? 자, 할머니한테 뭔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머니를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씨를요, 문장의 주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가 되는. 그 다음에 이 D, 할머니를 뭐라고 하냐? 문장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주어로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C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이 C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체 외에 목적어 혹은 부사어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네 존재가 있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임의 대상은 누구는 높임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죠. 누구예요? 화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에서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높임법은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화자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화자 높임은 없어요. 그러면 주체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주체 높임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객체 높임이에요. 그 다음 청자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자를 높인다는 거는 청자가 누구예요? 내가 말할 때 말하는 상대방이죠. 그래서 이 청자를 높일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상대 높임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대 높임이라는 건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 즉 여러분과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을 높이려면 어떤 말을 쓴다? 존댓말을 쓰죠. 그죠? 존댓말,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자, 어때요? 상대방이랑 말을 할 때 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인 줄 알죠? 만약에 자, 화자가 말을 하는데 뭐뭐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야, 너 거기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상대 높임이라는 거는요,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말 끝부분을 통해서, 끝부분이라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를 통해서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생님 뭐 격식체다, 비격식체다 해서 나눠놓고 134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표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이건 정도는 아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격식체를 보시면요. 자, 격식체에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이 2개가 있고 낮춤 표현이 2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높은 사람에게, 자, 격식체 4개 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건 몇 개일까요? 선생님 장난해요, 지금. 높임 표현 2개, 낮춤 표현 2개인데, 그러면 두 개까지 쓸 수 있죠. 그렇게 말할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아주 높임과 예사 높임이 있고요. 아주 높임은 하십시오체, 예사 높임은 하오체가 있는데, 둘 다 높임이라고 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건 하십시오체밖에 없어요. 하오체는 나와 동등하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높여줄 때 쓰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집에는 잘 다녀오셨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학교 와서? 점심시간 지나고 와서 선생님, 진지는 잘 드셨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죠, 그러면. 그쵸? 하우체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점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체 높임 볼게요. 주체 높임은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자, 주어를 높이려면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일단 주어에다가 붙이는 조사가 달라지죠. 그쵸? 내가 잠을 잔다. 만약에 내가라는 주어를 아버지로 바꾼다면 아버지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 그래서 주체 높임에는 어떤 것이 사용이 되느냐? 자, 주체 높임을 사용할 때는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또 나는 집에 갔다는 되지만 아버지가 집에 갔다는 안 되죠. 아버지께서 집에 갔다? 아니죠. 가셨다. 자, 가다를 높여서 가시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에 사용되는 건 깨서라는 조사와 함께 자,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또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잔다. 아버지께서 자신다? 자, 무조건 시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겠죠? 자, 자다의 높임말은 자시다가 아니라 주무시다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 만드는 방법 3가지 정리하세요. 깨서 쓴다, 시를 쓴다, 아니면 주무시다, 드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새로운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객체 높임 갑니다. 자, 객체 높임은 바로 이 객체,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자,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할머니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객체 높임을 만드는 방법, 깨라는 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은 드리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동사를, 어휘를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자, 할머니께, 이거는 할머니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죠. 할머니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드려요?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셔다 드려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할머니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도 이때는 목적격 조사, 을 이것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조사는 자, 부사어가 됐을 때 깨만 바꾸면 돼요. 대신에 데려다 주다가 아니라 자,
모시다라는, 모셔다 드리다라는 역시 특수한 표현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객체 높임은 뭐다?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고 이럴 때에는 깨와 그리고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높임법 3가지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모든 개념들을 탑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신에게 도전합니다. 언신, 보고 있나? 우리 언신을 뛰어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신,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신들은 그냥 잘하는 거지 남한테 설명은 못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개념을 알고 있으므로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줄 수도 있는 정말 인간다운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20강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개념책을 반복하십시오. 수능 특강이 나오면 이 개념들을 수능 특강에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